독일에서 산업기술정책 고문으로 일하던 학자가 자신이 평생 살아온 유럽을 떠나 한국의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수년간 한국을 연구하며 살아온 그는 2024년의 마지막 날 한 한국 청년이 만든 1분 30초짜리 영상을 보고 끝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영상이 그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한국인이 되기를 선택했을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나고 자란 산업기술정책 고문 라파엘 슈미트입니다. 오랜 시간 유럽연합의 기술 전략과 산업정책을 분석하며 살아왔죠. 수십 년간 수많은 회의와 서류 더미 속에서 살아온 저는 정년 퇴임과 함께 조용한 삶을 기대했었습니다. 아침에 정원을 돌보고 신문을 펼치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커져만 갔어요. 예전엔 새로운 산업 지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는데 이젠 뉴스조차 넘기기 바빴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제 손녀 마틸다가 스마트폰을 들고 와선 이렇게 말했죠.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믿기지 않죠? 화면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뭔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옷은 검게 물들었고 맨손에 장갑 하나 끼고 바다를 문지르고 있었죠.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이게 어디야? 한국이래요.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대요.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정부가 할 일을 시민들이 나서서 한다고? 이건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유럽에서는 그런 사고가 나면 철저히 분업화되고 공공기관이 나서야 합니다. 시민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항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너무도 담담하게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있더군요. 그 장면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인터넷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씩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빠져들게 되더군요. 어느새 제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보고서와 다큐멘터리 자료들이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놀란 건 그 해안가 장면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상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는 사람들, 명분보다 실천이 앞서는 시민들. 전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성실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내던지진 않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을 때 다들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라파엘, 저건 일종의 선전일 수도 있어. 요즘은 이미지가 중요한 세상이니까.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장면은 연출이 아니라고요.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저는 마틸다에게 조용히 말했죠. 저 사람들은 그냥 바다를 닦은 게 아니야. 저건 마음이야. 자기 나라를 손으로 어루만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유럽의 기술 보고서가 아닌 낯선 동방의 나라에 대한 자료들이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뭔가에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따라 한국이란 나라를 더 깊게 들여다보기로 마음먹었죠. 그 결정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그 사진 이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민의식이 뛰어난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 나라가 가진 실체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실로 믿기 어려운 성장과 기술력을 갖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죠. 처음 제가 본 자료는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전 세계 전자기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기업만으로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세계가 멈추지 않으려면 한국이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더군요. 저는 한동안 머리를 싸맸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은 수십 년째 기술 독립성을 주장하며 정책을 설계해 왔지만 현실은 다르거든요. 미국이나 아시아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땠냐고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서도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정확히 지켜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죠.
이 나라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는구나. 제가 속한 유럽연합 내부 회의에서 수차례 논의되던 한국의 대외 전략을 이제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전략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기술력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AI 기반의 생산 시스템. 처음엔 일본이나 독일이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국이 선두에 있었습니다. 어떤 자료에선 한국이 디지털 전환 속도 세계 1위라고 적혀 있었고 실제로도 많은 산업에서 AI와 빅데이터가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실제로 잘 받아들이는 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 마틸다가 어느 날 제게 그렇게 물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술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기술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그 기술을 당연한 것처럼 쓰고 있었고 효율과 편의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죠.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장한 게 아니구나. 한국인들의 의식 수준, 기술 수용력, 민관의 협업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 방식도 놀라웠습니다. 팬데믹 당시 한국은 마스크 대란 없이 전 국민이 질서를 지키며 방역에 동참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독일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란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하나의 배우고 싶은 존재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욕망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건 봄의 초입이었습니다. 아직 벚꽃이 피기 전이었지만 공기는 부드럽고 따뜻했죠. 인천공항의 규모와 질서에 먼저 놀랐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혼란이 없었고 안내 표지들은 친절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인 저에게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대의 직원은 짧게 웃으며 물었죠.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공부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은 젊은 직원은 웃으며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땅을 본격적으로 밟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공항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심으로 이동하는 길부터 신기함의 연속이었어요. 고속도로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차량 흐름도 매우 정돈돼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했을 땐 정말 놀랐죠. 초고층 빌딩과 오래된 한옥이 공존하는 도시라니. 이질적이지 않고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더군요. 처음 머문 숙소는 종로의 한 조용한 골목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숙소였죠. 주인 아주머니가 방을 안내하며 묻더군요.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이해하기엔 혼자도 충분할 것 같아서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럼 충분히 감동받으실 거예요. 한국은 그런 나라니까.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곳곳을 걸어 다녔습니다. 지하철역에서부터 눈에 띈 건 빠른 속도와 질서였습니다. 표를 사려던 제게 다가와 도와주던 한 학생은 아주 친절했고 마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조용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이나 뉴스, 공부를 하고 있었죠. 소란스러움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늦은 저녁 한 대형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사실 그냥 구경만 하려던 거였죠.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니 자리마다 청년들이 앉아 조용히 공부에 몰입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도서관은 24시간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도 누군가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말없이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왜 이 아이들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거지?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독일에선 대학 입시나 시험을 앞두고도 이 정도 열정은 보기 드물어요. 그런데 여긴 달랐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서라기보다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도서관을 나와 걸어가다 골목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했더니 점원이 이렇게 묻더군요. 오늘은 뭐 하셨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공부 중이에요. 매일이 새롭고 놀랍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돌아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이 아닌 일상 속 태도가 국가의 수준을 말해주는 곳이다. 저는 한국이 단지 경제 성장에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가 강력한 경쟁력임을 알게 됐습니다. 매일의 인사, 질서,
예의,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이 나라를 단순히 분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머문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퇴역 장교 출신의 박영수라는 분이었죠. 제가 한국의 군사 전략과 방위 산업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 직접 만나 이야기해보자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정보 교류 정도로 생각했지만 박영수 씨와의 대화는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라파엘 씨, 독일도 군 복무 있죠? 박영수 씨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군대를 피하려 하죠. 국방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고요. 박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달라요. 우리는 전쟁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니까요.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쟁의 기억이라 생각해보면 한국은 분단 국가였습니다. 늘 위협을 곁에 두고 살아야 하는 나라. 그래서일까요? 한국의 국방력은 단순한 억제 수단을 넘어선 국가 생존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의 안내로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전시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최첨단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K9 자주포 앞에 선 사람들이 몰려 있더군요. 저도 가까이 다가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정확도, 발사 제어 시스템, 그리고 전자동 사격 통제 기술. 독일의 기술 강국 이미지에 익숙한 저로서는 믿기 힘든 수준이었죠. 이 자주포는 폴란드, 호주, 터키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됐습니다. 실전 배치되어도 손색 없는 성능이에요. 설명을 해준 젊은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술 독립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방산 분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AI 기반의 무인기, 자율비행 드론, 사이버 방어 체계까지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를 취재한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24시간 교대 근무로 실시간 위협에 대응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정보전쟁의 시대에 한국은 이미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박영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죠. 기억 때문이에요. 우리가 겪었던 것들 잊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유럽은 지금 국방보다 복지와 정치적 타협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시스템을 꿈꾸지만 현실은 위협의 무방비죠. 반면 한국은 이상을 포기하지 않되 현실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무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뚜렷한 나라다. 한국이 그렇다. 제가 보았던 한국의 국방력은 단순한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력, 대응 전략, 국민의 의지까지 삼위일체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쯤 되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여기에 머물수록 제가 알던 세계와 너무도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제 호기심은 마침내 한국의 과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힘은 단번에 얻은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서울 생활이 익숙해질 즈음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지금의 번화한 거리와 조용한 질서는 분명 과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형성되었을 터였죠. 그렇게 찾기 시작한 자료에서 저는 IMF 외환위기라는 단어를 처음 마주했습니다. 1997년 한국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다고 합니다. 외환 보유고는 바닥났고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으며 실업률은 급격히 치솟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나라는 단 3년 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이 한 번의 금융위기에서 회복하는 데만 해도 10수년이 걸렸는데 말입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저는 한국은행 경제기록관을 방문했습니다. 허가를 받고 열람한 당시의 문서들에는 회색조 흑백 사진들이 끼워져 있었어요. 사진 속엔 수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서 무언가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결혼반지, 팔찌, 작은 골드바, 오래된 귀금속들까지 설명을 보니 국가의 외환을 살리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은 운동이었더군요. 이건 자발적이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혜택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기록관의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경제 위기를 국민이 함께 짊어진다는 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서구권에서는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거나 거리로 나섭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도왔고 기업과 시민이 함께 버텼습니다. 한 신문 스크랩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임원들이 먼저 월급을 반납했고 말단 직원과 같은 식사를 했다. 어떤 기업은 경영진부터 직원까지 전원이 야근을 하며 생산성을 끌어올렸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기사엔 지역 상인들이 돌아가며 하루씩 문을 닫고 매출을 나눠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까? 기록관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 사람들 어려울수록 단단해지는 편이에요. 위기 앞에서는 오히려 더 한마음이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의 진짜 힘은 경제 지표나 무기 수출 실적이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거니까요. 위기 때 보여준 집단 의지, 서로를 살리려는 마음, 스스로 나서서 땀 흘린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현실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독일에 있는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경제학 교수인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 한국은 단순히 구조조정만 잘해서 위기를 넘긴 게 아니에요. 그건 국민이 국가의 일부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알았고 그 중심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말 저는 짧은 일정으로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너무도 밀도 있었기에 고향 땅을 밟으면서도 어쩐지 이방인이 된 기분이 들더군요. 거리엔 여전히 낙엽 대신 쓰레기가 굴러다녔고 지하철엔 피곤한 눈으로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익숙했지만 어딘가 공허했죠. 새해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손녀 마틸다가 제게 핸드폰을 내밀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 영상 한번 보세요. 한국 청년이 만든 거래요. 영상의 길이는 고작 1분 30초. 특별한 편집도 음악도 없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청년이 카메라를 보며 조용히 말하고 있었죠. 그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어떤 기계든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제일 잘 쓰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전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한국인의 기계 활용 능력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청년은 곧 이어 이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매뉴얼대로 안 쓰거든요. 100%가 아니라 150%까지 끌어냅니다. 기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순간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영상은 고작 1분 30초였지만 그 속엔 제가 수개월 동안 한국을 공부하며 도달하지 못한 핵심이 들어있었습니다. 기술, 산업, 안보, 교육 그 모든 성과 뒤엔 스스로를 태워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신을 150% 쓰면서 살아왔던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희생이었구나.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여권을 꺼내 들었을 때 손이 떨리더군요. 거기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자문 역할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들리는 감사합니다 라는 안내음, 카페. 점원의 따뜻한 인사,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연구하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끝내 찾아내지 못한 것이 있었죠. 왜 한국인들은 그렇게까지 하나가 되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영상 속 청년이 알려준 셈입니다. 이 나라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던져가며 일군 나라였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150%를 끌어낸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결과였죠. 어느 날 박영수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라파엘 씨, 한국은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아직 자신도 모르는 힘을 품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의 가장 높은 곳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나라의 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성장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만든 기적의 나라입니다. 독일 출신의 주인공 라파엘의 시선을 빌려 바라본 한국은 외국인의 눈을 통해서 오히려 더 또렷하게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자부심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사연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국뽕숭아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